저는 지금 북한 최신의 전투기를 몰고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요격기들이 저를 쫓아오고 있고요. 레이더에 빨간 불빛이 깜빡입니다. 미사일 라곤. 10초 안에 격추당할 겁니다. 손이 떨립니다. 조종관을 쥔 손에서 땀이 흐르고 있어요. 헤드셋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강민혁, 당장 기술을 돌려라. 반역자. 즉시 사격한다.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조종관을 당겼어요. 하늘이 회전합니다. 구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요. 엔진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이 순간, 저는 조종사가 아닙니다. 그저 아빠일 뿐이에요. 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빠, 무서워요. 제발, 조금만 더. 그런데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아직 북한 최고의 엘리트 조종사였을 때, 가족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을 때, 모든 게 완벽했던 그때로요. 아니, 완벽하다고 착각했던 그때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민혁입니다. 북한 공군 소령이에요. 평양 순환비행장에서 근무했습니다. 미그 29 조종사. 북한에서 가장 좋은 전투기를 모는 사람이었죠. 하늘을 나는 기분 아시나요?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의 그 자유로움. 세상이 작아 보이는 그 순간. 저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매일 아침 5시. 기상 나팔 소리에 눈을 뜹니다. 막사에서 나와 활주로로 향할 때. 차갑게 식은 아침 공기가 폐를 채웁니다. 동료들과 함께 도열합니다. 혁명의 수도 평양을 사수하자.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활주로에 울려 퍼져요. 저는 이 모든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2019년 4월. 김정은 위원장님 생일 축하 비행에 선발됐어요. 2번이나요. 제 가슴에는 금성 훈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당이 인정한 최고의 조종사라는 증표였죠. 박철수 중령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강소령, 자네는 우리의 자랑일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중령 동지. 계속 충성하게. 네, 중령 동지.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의미로 다가올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에 갔어요. 평양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곳. 그래도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2칸짜리 작은 집이었지만요. 문을 열면 아내 수연이가 저를 맞이했어요. 오빠, 오늘 힘들었어? 그녀의 미소. 그게 하루의 피로를 다 씻어줬습니다. 아빠. 8살 딸 지은이가 달려왔어요. 작은 팔로 제 다리를 꼭 껴안았죠. 오늘 학교에서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 정말 대단한데? 저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딸의 웃음소리가 좁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수연이가 식탁에 음식을 내왔습니다. 감자 몇 개와 옥수수로 만든 국. 그게 다였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지은아,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딸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빠처럼 조종사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충성스러운 가정이니까. 그날 밤. 저는 행복했습니다. 완벽하게요. 2024년 3월 15일.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깼습니다. 수연이도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봤고요. 누구세요? 보이부다. 문 열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이부. 저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검은 제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5명. 그들의 얼굴은 차갑고 무표정했어요. 강민혁 동무집이 맞는가?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가택수색 영장이다. 한 남자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반동사상 유포 혐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위부원들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고 이불을 뒤집고 서랍을 쏟아내고
수연이가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어요.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지은아. 괜찮아.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찾았다. 한 보이부원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이게 뭔가? 저는 그 USB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게 뭔지. 모른다고? 보이부원이 냉소를 지었어요. 이 안에 남조선 드라마가 들어있네. 순간 수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가 그걸 봤구나. 동무처는 반동사상에 물든 것이 확실하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연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딸만은. 보이부원이 수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거칠게요. 김수연 동무 체포한다. 안 돼. 저는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2명의 보이부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강소령. 저항하면 동무도 같이 끌려간다.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가 끌려갔어요. 지은이도요. 아빠. 딸의 외침이 계단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너졌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은 난장판이 됐어요. 찢어진 이불, 흩어진 옷까지, 깨진 그릇들. 저는 그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지은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부대로 출근했습니다. 평소처럼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처가 반동이래. 저 사람도 곧 숙청당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중령님이 저를 불렀어요. 강소령, 들어오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중령님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앉게.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중령님이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자네 처와 딸이 14호 수용소로 갔네. 14호 수용소. 그곳은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중령 동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는 이제 감시 대상일세. 비행 자격도 재검토 중이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비행 자격을 박탈당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말일세. 중령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비행을 할 수 없었어요. 재교육대기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매일 부대 막사에서 청소만 했습니다. 화장실을 닦고 복도를 쓸고. 동료들은 저를 보면 고개를 돌렸어요. 점심시간. 식당에서 밥을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요.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에는 저도 저들과 함께 웃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지만 삼킬 수가 없었어요. 수연이와 지은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 아니, 먹긴 하는 걸까? 14호 수용소. 그곳은 지옥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루에 옥수수 죽 한 그릇.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강제노동. 저는 밥그릇을 밀어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23일. 박철수 중령님이 다시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중령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죠. 앉게, 강소령.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중령님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흰색 손수건이었습니다. 자네 딸 것일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중령님이 손수건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붉은 얼룩. 핏자국이었습니다. 지은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용소에서 일하다 다친 모양이더군. 중령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요. 8살 아이가 뭘 할 수 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소령. 중령님이 제 앞에 섰어요. 자네 가족을 구하고 싶은가?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령님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렇다면 방법이 있네. 무슨 방법입니까? 남쪽 정보를 우리에게 넘기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쪽 정보요? 자네는 곧 비행 자격을 회복하게 될 걸세. 특수 임무를 위해서 말이야. 중령님이 책상에 기댔습니다. 남쪽 공군 기지 정보, 비행 경로, 레이더, 망, 자네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것. 하지만 그걸 넘기면 자네 가족은 풀려날 걸세.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거부하면? 중령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게요. 자네도 수용소로 가겠지. 가족과 함께. 방 안이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저는 손수건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의 피가 묻은 그 천을요. 시간을 주지. 중령님이 말했어요. 사흘 안에 대답하게.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막사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딸의 얼굴이 보였어요. 아빠 아파요. 환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수건을 다시 꺼냈어요. 핏자국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쪽에 정보를 넘긴다? 그건 배신입니다. 조국에 대한, 동료들에 대한. 하지만 조국이 제게 뭘 해줬습니까? 동료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 가족이 고통받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남쪽도 같은 별을 볼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중령님이 제시한 방법으로는 아니에요. 3월 26일 저는 중령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중령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결정했나? 네. 그래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중령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저는 조국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중령님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강민혁, 자네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나? 압니다. 그런데도 제 신념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중령님이 저를 노려봤어요. 오랫동안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같은 바보는 처음 보네. 죄송합니다, 중령 동지. 나가게. 저는 경례를 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탈출이었어요. 전부 다 탈출하는 거. 저도 수연이도 지은이도. 이 지옥 같은 곳에서요.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도서관에 갔어요. 남쪽 관련 자료를 찾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선전물이었죠. 남조선 괴뢰들의 만행 같은 것들. 하지만 그 사이에 유용한 정보가 있었어요. 남쪽 공군 기지 위치, 비상 주파수, 접근 방법. 저는 그걸 하나하나 외웠습니다. 메모는 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남길 수 없었거든요. 4월 3일 옛 동료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준호 대위.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부대 뒤편 창고에서 만났습니다. 민혁아.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너 괜찮아?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 얼굴 봐. 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너 도와주고 싶은데. 준호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 부탁이 있어. 뭔데? 남쪽 공군 비상 주파수 알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혁아, 너 설마. 응.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가려고. 미쳤어. 준호가 속삭이듯 소리쳤어요. 그건 자살이야. 알아. 그럼 왜?
가족 때문이야.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121.5MHz.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제 비상 주파수야. 남쪽 놈들도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야. 고마워. 미녀가.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살아서 만나자. 저는 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래. 4월 12일.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비밀 경로로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였어요.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이었죠. 당신 아내와 딸이 탈출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저는 숨이 멎었어요. 뭐라고요? 수용소에서 탈출했어요. 지금 중국 국경 근처에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쓰면 불가능한 건 없죠. 당신이 보낸 금일세. 금. 제가 몰래 팔았던 훈장들. 그것들을 중국 브로커에게 넘겼던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보이부가 추적 중입니다. 일주일 안에 당신이 와야 해요. 일주일. 못 오면 당신 가족은 다시 잡힙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 그 안에 탈출해야 합니다. 남쪽으로요. 그리고 중국으로 가서 가족을 데리고 다시 남쪽으로.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조종사입니다. 하늘을 나는 사람이에요. 4월 15일. 훈련 비행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어요. 4월 18일 오전 10시 미그 29 단독 비행 훈련. 단독 비행. 완벽했습니다. 저는 스케줄표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막사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그 안에 넣을 것들을 챙겼습니다. 딸의 사진 한 장. 아내의 머리끈. 결혼 반지. 그게 전부였어요. 다른 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수연이와 지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그때의 모습이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꼭 데리러 갈게. 저는 사진에 입을 맞췄습니다. 4월 17일. 비행 전날 밤이었어요.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죽음이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가족을 잃는 것보다는 덜 무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갔습니다. 평양의 밤. 여전히 어두웠어요. 저 어둠 너머 남쪽에는 불빛이 가득하다고 들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요. 제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별들이 반짝였어요. 대답하듯이요. 저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마지막 밤. 2024년 4월 18일.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눈을 떴어요. 아니, 사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막사를 둘러봤어요. 3년 동안 잠들었던 이 침대. 동료들과 나눴던 이 공간. 다시는 보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딸의 사진, 아내의 머리끈, 결혼 반지. 그리고 막사를 나섰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났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어요. 혁명의 수도를 사수하자. 구호를 외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동료들은 저를 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미그 29가 서 있었어요.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정비사박 상사가 다가왔어요. 강소령, 오늘 기체 상태 최상입니다. 고맙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박 상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뭔가를 읽었어요. 알고 있구나.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례를 했을 뿐이에요. 저도 경례로 답했습니다.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어요. 산소 마스크를 확인했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호흡을 고르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종사답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어요.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이제 저 혼자만의 공간이에요.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연료 유압, 엔진 상태 모두 정상. 관제탑에 교신했어요. 순환타워, 여기는 레드7, 26허가 요청합니다. 레드7, 26허가 활주로 27.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밀었어요.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전투기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죠. 120km, 180km, 220km. 기술을 당겼습니다. 전투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지상이 멀어졌습니다. 평양이 작아졌어요. 저는 상승을 계속했습니다. 3000m, 5000m, 8000m. 구름 위로 올라왔어요. 하늘이 파랗게 펼쳐졌습니다. 레드7 훈련 공역으로 이동하라. 관제탑의 지시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북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기술을 돌렸습니다. 남쪽으로.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향을 바꿨거든요. 5도씩, 10도씩. 그렇게 남쪽을 향했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레드7, 항로 이탈 중이다. 즉시 수정하라. 관제탑의 목소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로틀을 최대로 밀었어요. 전투기가 가속했습니다. 음속을 돌파했죠. 손익붐. 레드7. 강민혁. 대답하라.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레이더 경보가 울렸어요. 뒤에서 2대의 전투기가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요격기. 젠장.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더 빨리 가야 했습니다. DMZ까지는 아직 80km. 시간으로는 4분. 하지만 요격기들은 더 빠를 겁니다. 제발. 미사일 경보가 울렸습니다. 라곤. 누군가 저를 조준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기동에 들어갔습니다. 조종관을 왼쪽으로 확 당겼어요. 전투기가 급선회했습니다. 지포스가 몸을 짓눌렀어요.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버텨야 했어요.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레이더에 붉은 점이 보였어요.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죠. 저는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열 유도 미사일을 속이기 위한 불꽃이요. 그리고 다시 급강하했어요. 고도를 낮췄습니다. 8000m에서 3000m로. 귀가 먹먹했어요. 미사일이 플레어에 속았습니다. 폭발음이 뒤에서 들렸어요. 휴.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요격기들이 여전히 뒤를 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미사일 경보. 이번엔 2발. 안 돼. 남은 플레어가 없었어요. 저는 산악지형으로 날아갔습니다. 초저공 비행. 나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100m 고도. 위험했지만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산봉우리를 스쳤어요. 미사일 하나가 산에 부딪혔습니다. 폭발. 하지만 다른 하나는 여전히 저를 쫓고 있었어요. 20초. 15초. 10초. 저는 계곡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계곡이었어요. 양쪽에 절벽이 솟아 있었죠. 미사일이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폭발음. 파편이 전투기 동체를 강타했어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엔진 1 화재.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DMZ까지 20km. 저는 계속 날았습니다. 한쪽 엔진만으로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조종석에서도 보였어요. 전투기가 흔들렸습니다. 제어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DMZ가 보였어요. 철책선. 비무장지대. 그 너머가 남쪽이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그때였습니다. 엔진 2도 불이 붙었어요. 안 돼. 전투기가 급격히 고도를 잃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기술을 들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땅이 가까워졌어요. 제발. DMZ 상공. 철책선을 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확인 기체,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비상 주파수로 전원했어요. 도와주세요. 북한 기체로 확인된다. 의도를 밝혀라. 저는 탈북자입니다. 가족을 구하러 가야 해요. 침묵. 긴 침묵이었어요. 수원 기지로 유도하겠다. 따라오라. 양쪽에서 F-15 두 대가 나타났습니다. 태극 마크가 보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F-15들이 저를 호위했어요.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전투기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수원 공군기지가 보였습니다. 활주로에 소방차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비상 착륙 준비됐다. 천천히 내려와라. 네. 저는 조종관을 떨리는 손으로 잡았어요. 고도를 낮췄습니다. 2000m, 1000m, 500m. 활주로가 가까워졌어요. 바퀴를 내렸습니다. 땅에 닿았습니다. 쿵. 충격이 몸을 흔들었어요.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전투기가 미끄러졌어요. 천천히. 멈췄습니다. 엔진이 꺼졌어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캐노피를 열었어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빛. 자유의 햇빛이었어요.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달랐어요. 북쪽과는 달랐습니다. 소방관들이 달려왔어요. 군인들도요. 누군가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내려왔어요. 땅을 밟았습니다. 남쪽 땅.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땅에 주저앉았어요. 해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군인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가족은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그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불타는 미그 29를 봤습니다. 제 과거였어요. 이제 제가 되어 사라지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앞을 봤어요. 미래를 향해.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작은 아파트지만 우리 가족만의 공간입니다. 그날 이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았어요. 6개월 동안요. 제가 진짜 탈북자인지 스파이는 아닌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왜냐하면 수연이와 지은이를 만날 수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3주를 기다렸습니다. 브로커가 그들을 데려왔어요. 재회의 순간. 지금도 생생합니다. 공항에서 수연이를 봤을 때, 지은이를 봤을 때, 저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연이가 울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지은이도 울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공항 한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까요. 지금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일합니다. 북한 전문자문위원이에요. 제 경험을 살려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북쪽의 기억은 아직도 악몽으로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입니다. 수연이는 병원에서 일해요. 간호사로요.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남쪽 시스템이 너무 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적응했어요. 여기는 환자를 정말 사람처럼 대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지은이는 이제 11살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녀요. 처음엔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애라고요. 지은이가 울며 집에 왔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강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저를 구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도 강해질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친구들이 많아요.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래 희망이 생겼답니다. 아빠, 나도 조종사 될래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남쪽에서는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될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여러분,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운이 좋았어요.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아직도 북쪽에는 수백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꿈꾸지만 꿈꿀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요. 그들을 위해 저는 계속 일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북한의 진실을,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와 자유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세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것, 그 모든 게 기적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